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한 달 동안 서울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일이 인구 21만 명의 도시 목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이 길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양파밭에 거대한 돔 형태의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무안에만 총 6개나 된다는 거대한 돔. 대체 이 구조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스터리 N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벌써 한 달째 목포 시민들 때 아닌 출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장 붐빈다는 전남 목포의 한 도로. 그런데 시내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8시 10분에 그쯤 나와도 충분히 갔는데 지금 그 상황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시작하게 돼요. 시민들, 학생들 골무로 심하게 안 되죠.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춘 상황. 시민들은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플로 봐도 버스가 도착 예정 정보가 다 없습니다. 보세요. 평소 목포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던 시내버스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건 지난달 12일 시민의 발이 꼼짝없이 묶이자 목포시에서 결국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제일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중앙버스를 대행해가지고 목포시에서 지금 지금 보면 임시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보신 것처럼 버스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 수송버스라고 돼 있죠. 시에서 마련한 임시버스가 운행되지만 원래 노선의 절반만 운행이 되고요. 배차 간격도 깁니다. 임시버스를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설상가상 택시 잡기조차 힘든 상황.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경우 이렇게 동승하기도 한다고요. 한 몇 배 늘었죠, 몇 배. 한 서너 배 늘었어요. 노인들 버스 타시는데 그분들까지 다 택시 타는 거예요. 버스 때문에 오늘도 쌍돈 들어간다, 택시비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아요. 시에서 말하는 임시버스가 목포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외곽의 경우 임시버스조차 운행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와, 이게 뭐예요? 저기도 또 있어. 원래 이 마을을 지나가는 버스는 한대 그마저도 사라지자 외출을 한번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버스 없어서 이러지. 그러면 고기도 조금 한 10,000원어치씩 싸다가 그저 먹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네. 못하잖아. 그 전번 날도 명절이 닥쳐왔으니까 차 가는 기만에 따라가서 또 모두 사가지고 왔지. 차라도 조그만 개라도 돌아야 될까요? 영 불편하 사는 게. 한 일주일 됐어. 어디 교통 가냐고 버스 없던 게 우리 죽겠네 진짜.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지나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아니 가스빌 라인 안 정해가지고 그런 한 달씩 들어와야지. 버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한 대도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다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를 누비할 시내버스가 회사 차고지에 잠들어 있었는데요. 운행 중단의 진짜 이유는요. 가스료가 보통 보면은 뭐 천정문지로 오른 것이죠. 또 보면은 이제 적자 금액이 나와 가지고 가스료를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해 가지고 차가 이제 멈추고 된 것이죠. 큰일이네요. 코로나로 승객수는 줄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천연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 버스회사는 연료비 상승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나서 약 25억 원의 가스비를 내지 못한 거라며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요.
22년 7월부터 해가지고 6차례 이상 내용 증명을 계속적으로 보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을 이제 어떤 담보물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좀 했는데 좀 어렵다. 계속적으로 이제 미제공으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12월 10일 날 가스 공급을 좀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회사는 가스 충전소에서 외상으로 연료를 충전해 왔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목포 도시가스가 공급을 끊자 문을 닫게 된 것인데요. 충전소 대표는 버스 회사 대표의 부인으로 서로가 등기상 양쪽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죠. 지금 이거 가스 충전소도 현재 운영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이 목포의 버스 회사와 가스 충전소는 이 부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재까지 독점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업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11일 네. 해가지고 딱 끝냈어요. 우선 이제 대기하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좀 지나오겠어요. 눈덩이처럼 쌓인 버스 회사의 체납액 결국 목포시가 해결해야 할까요? 시에서 주는 재정지원이 있겠습니다. 매년 늘려가긴 했어요. 1년은 적자가 일하기 때문에 늘렸고. 시는 작년에만 114억 원, 최근 5년간 약 430억 원을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회사는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 이태금 댕겨서 돈도 벌었을 때도 그러고 그러면 쓰겠어? 그러니까 다 도둑 놈이지, 그 놈이. 이제 이때 것은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시에서 자꾸 지원금 주고 무마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터졌잖아요. 목포시에서 풀어놓은 배차 하루에 뭐 4,500만 원씩인가 들어간대요. 목포시가 임시버스를 운행하는 비용은 하루 약 4,500만 원. 버스회사의 기약 없는 운행 중단이 길어지자 결국 목포시는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 밝혔는데요. 시민단체들도 버스회사 대표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바로 어제입니다. 버스회사 측은 법인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가 채무 관계까지 떠안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달째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노선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노선임차제 방식의 준공영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영에 개입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죠. 당장 체제가 바뀌어도 정상화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목포의 교통대란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입니다. 깊은 밤에 한 남성이 취객을 극진히 보살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남성이 경찰에 포착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꽤 위태로 보이는 취객을 향해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두리번거리면서 한 남성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듯이 취객을 흔들어 깨우는 남성. 굉장히 친절해 보이죠? 그런데 잠시 후.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빼내는 걸 보게 됐어요. 이 남성, 바로 부축 빼기범이었죠. CCTV 속의 남성은 꽤 뻔뻔한데요. 돈을 훔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취객을 살뜰하게 챙기고 마지막까지 친절한 행위인 척 연기합니다. 투백이 갔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취하고 남성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관제센터 직원 덕분에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약 3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죠. 용의자는 상가 건물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수색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절도를 저지른 이 남성이 경찰과 함께 나오는데요. 경찰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가는 모습이죠. 피해자분이 진술하시기에는 용의자가 자신을 도와주려 한 것이고 현금 등 피해품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추운 날씨에 취객이 잠을 자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고요. 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심이 되지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술에 취한 남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빼내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이 되어 있다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어서 경찰은 다시 출동했고요. 부축 빼기 용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절주를 하신다면 부축 빼기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은밀히 저지른 당신의 범죄,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로를 가로지르며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죠? 저쪽 건물 사이에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뛰어올까? 이 사람이 에이 설마 내 차를 향해서 뛰어올까? 아닐 텐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했죠. 제보자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 그런데 그대로 제보자를 지나치더니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탑승하자마자 기어봉을 출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진짜. 운전석에 올라탄 남성을 제지하려고 애쓰는 제보자. 실랑이는 3분 동안 계속됐고요. 이 시간이 제보자한테는 아주 긴 공포의 시간 같았다고요. 차량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이 차가 떠나면 내 애기는 평생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끌어내렸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어린 딸이 타고 있어서 더 두려웠다는 상황. 게다가 계속 누구냐고 했는데도 계속 웃고만 있더라고. 눈웃음으로 계속. 경찰차도 출동하니까 이제 와서 친구 찬 줄 알았다, 친구인 줄 알았다, 뭐 몰랐다, 장난치려고 했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죠. 친구의 차량은 흰색, 제보자의 차량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딸을 지키다가 부상까지 당한 제보자. 딸한테도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제 딸은 사고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정말 이 사람 진짜 마약한 사람 아니나? 아니면 진짜 술 마신 사람 아닌가? 왜 그랬는지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남성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졸지행위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저지하려는 행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신 부분이 확인이 됐고 타인의 자석에 강제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취 목적이 있었다. 강도 치상 사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행동,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눈이 오면 내 집이나 내 점포 앞에 눈은 직접 치우는 게 상식이죠. 처벌은 없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종종 빙판길 사고로 인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사례는 어떨까요? 새해 첫날 밤, 눈 쌓인 테라스에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있습니다. 빙판길 위를 미끄러질 듯 말 듯 걷는 이 두 사람은 조금 들뜬 모습인데요. 잠시 후 할머니는 손자가 있는 테라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비틀대면서 위태롭게 난간을 잡더니 이내 넘어지고 마네요. 식사 중이던 가족들 놀란 듯 급하게 달려나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할머니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죠. 좌측 어깨 두 군데가 골절이 나셨다고. 할머니의 며느님께서 여기 환경이 미끄럽기 때문에 상가하고 저희 가게 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들은 제보자, 바로 휴업 중인 고깃집 사장이었습니다. 완전히 제설에 돼 있어서 연막하시면서 부러져 있고 녹은 상태였다면 저렇게까지 얼어있진 않았을 건데 거기 관리 못한 거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가게 앞 테라스인데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보자는 억울하다고요. 미끄러움을 인지를 하신 분이 넘어지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크죠. CCTV를 보니까 할머니는 이미 그곳이 미끄럽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빙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서 생긴 낙상 사고. 가게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는 이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만 제설, 재빙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1m가 기준이라면 가게와 테라스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측정한 결과 제설 기준인 1m의 2배 이상인 약 2.6m였죠.
이 사건을 보면은 점포로부터 1m가 훨씬 넘는 이 건물의 테라스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테라스에 있는 눈까지 치울 의무가 있다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 보상 책임 역시 없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테라스는 도로가 아니라서 가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요. 빙판길에서는 누구나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때론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가도 물고만 트면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요 쇠면이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쇠면이로 이렇게. 동굴같이 생겼다. 이어서 동굴같이 생겼다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드넓은 양파밭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 가까이 다가가자 그 위압감은 한층 더해지는데요.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선 듯한 입구를 넘어서자 의외로 널찍한 내부가 펼쳐집니다. 돔처럼 생긴 구조물은 가로 길이만 20m 남짓. 높이는 사람 키를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어 어떤 공간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천장에는 누군가 깎아놓기라도 한 듯 알 수 없는 자국들이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가 아닙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쌍둥이처럼 닮은 외관. 하지만 이곳은 최근까지도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문 달아놨어. 이 장내가 고구마도 힘다고. 거기다가 한 번 내서 사. 가까이 가니 크기가 상당한데요. 이 구조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마을에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또 이 마을에서 가서 여기 또 그 너머가 또 하나 또 있어. 차로 3분을 달려가자 비슷한 형태의 돔이 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형태. 내부 역시 텅 빈 채 누군가의 손을 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반경 3km 안에 무려 6개나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돔. 대체 어떤 용도로 쓰인 걸까? 제가 태어날 때 전부터 있었어요. 마을 주민이 그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살림하고 살았어. 옛날에 진짜 자기네 집처럼 만들어버렸어 이제. 근데 근데 전에는 그냥 동굴 자체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시설물 안에 벽을 치고 살기도 했다는데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 임시 거처로 쓰기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넓은 내부, 이 벽만 치면 몇 개의 방을 만들 수 있었을 테죠. 그렇다면 이곳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주거시설인 걸까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 아치 형태 구조물로 보이는데요. 아치 형태 구조물이 마감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주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창고 또는 다른 이용의 목적으로 쓰였던 구조물로 판단됩니다. 거푸집 됐던 자국이에요. 거푸집. 이 판때기가 큰 판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치 형태니까 요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마감이 매끄럽지 않아 주거시설로 보긴 어렵다는 이야기. 게다가 최근에 지어진 건 아니랍니다. 노출 콘크리트 상황을 봐서 4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치 구조물로 판단됩니다. 일본 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마 군사 목적의 구조물로 판단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이 맞을까? 이 마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어르신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래요? 애는 게 파기는 해서 모르지. 째까는 게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는 모르는데 그러라고만 만든 게 맞는 그런지 말지. 어르신이 소녀였던 그때 일본군 지휘 아래 만들어졌다는 돔.
그런데 군사시설을 왜 하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드넓은 논밭 한가운데 만든 걸까요? 정말 군사시설이 맞긴 한 걸까요? 사각형의 건물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눈에 쉽게 띄죠. 보통 지표면과 잘 구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듭니다. 이거는 보통 이게 그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정체는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였던 것.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비행기를 보관하려고 만든 건데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이곳에 어떻게 비행기를 보관한 걸까? 일제시대 당시로 보면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패권을 갖겠다는 야욕에 한반도 곳곳에 비행기를 출격시켰던 건데요. 대체 이곳이 어떤 전략적 요충지였길래 이렇게나 많은 경납고가 설치된 걸까요? 항공병력을 중심으로 한 절대 국방권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공병력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활주로겠죠.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서둘러서 비행장을 건설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무안에 있는 2개의 활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가깝고 넓은 평야가 펼쳐진 이곳은 활주로를 확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장거리로 와서 대량의 폭탄을 쏟아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시라든지 한반도 주변에 잠수함이나 미군이 나타났을 때 기동적으로 신속하게 가서 폭격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얼른 가고 이런 단거리용 폭격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후발 기동 비행장이었다라고 이곳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단거리용 폭격기를 출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경납고는 모욕의 세월을 딛고 아직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조선인들이 관련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어르신들이 동원당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하고 밀접한 공간이기도 한 거죠. 이 공간 자체가 한국의 근대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적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죠. 일제 강점기 시절 제주와 밀양 등에 설치된 경납고는 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상황이 어떨까요? 저희 군에서 그 국가등록문화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난 거고요. 아직까지 된 상태는 아니에요. 1945년 8월 15일 패망한 일본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흔적은 한반도 곳곳에 남았죠.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양파밭 위 경납고. 일제 강점기와 전쟁의 흔적이지만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졸업식장에 나타난 이것입니다. 졸업사진 한 켠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민 건 다름 아닌 소네요. 그런데 올해만 등장한 게 아닌데요. 졸업사진마다 존재감을 뿜뿜 드러낸 소. 대체 이 소의 정체는 뭔가요? 졸업식 때 애들이 다 소를 받아갖고 가요. 졸업식 날. 소를 누가 이렇게 타면 다 좋다고 장관이고 좋다고 하지요. 동서아들 조카인데요. 여기 학교 졸업할 때 소 한 마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예요? 이 학교예요. 졸업식 날에 소를 주는 학교가 있다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얘기죠? 네, 서경석입니다. 송아지는 졸업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으로 송아지를 준다는 얘기 정말 통큰 졸업 선물이네요. 졸업식 날 학생들과 함께 등교한 송아지들은 그날 만난 새 주인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올해에는 2명의 학생이 송아지를 받았다고요? 너무 좋겠죠? 학교에서 서로 주니까 좋아요. 귀여워요. 이제 앞으로 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키울 거예요. 장학금 송아지를 직접 키우는 졸업생도 꽤 있다고요. 이 소가 저희 막내가 받은 소예요.
올해 고3이 된 하은 양이 6년 전에 받았던 송아지는 어느새 어미소가 됐습니다. 송아지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처음이라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소라서 더 다른 송아지들이랑은 다르게 더 친근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은 양의 두 오빠도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송아지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열심히 키운 소를 팔아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 어미소로는 한 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학 갔을 때 등록금에 보탰으니까 큰 도움이 됐어요. 하은 양이 지극정성으로 키운 이 소는 이렇게 송아지까지 낳았습니다. 원래 2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학교로 보냈어요. 특별한 약속 때문인데요. 소를 받은 졸업생들은 3년 뒤 후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내놔야 한다고요. 1977년부터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왔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있으면 못할 게 없던 그 시절,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면서 송아지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건데요. 모든 졸업생들한테 주는 건 아니라고요. 출석률도 보고 성적도 보고 3년 이상 꾸준히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학생. 송아지로 장학금을 준 지 벌써 47년째. 지금까지 약 240마리의 소가 학생들한테 전달됐습니다. 어린 말 같은 학교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런 학교는 앞으로 계속 형성이 나가야지. 송아지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일단은 특별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송아지 장학금.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한겨울 필수품이죠. 핫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아침마다 하나씩 꼭 챙기곤 하는 핫팩. 그런데 이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고요. 요즘 추우니까 배 하나, 등이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출근하는데 화상을 당한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물집 같은 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끔따끔하고. 핫팩을 사용하다가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피부과에 심심치 않게 내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한 40도 전후에 열을 지속적으로 피부에 가해질 경우에 저온 화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온도가 대체 얼마나 올라가길래 화상을 입는 걸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핫팩을 사용법에 맞춰서 개봉한 뒤 5분 뒤에 온도를 재봤습니다. 보니까 최대 60도까지 올라간 핫팩도 있었는데요. 자, 사람의 살결과 비슷한 삼겹살을 핫팩 위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의 핫팩으로 삼겹살을 감싼 후 담요로 덮어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요. 고소한 냄새와 함께 삼겹살이 통째로 익어버렸네요. 생 삼겹살과 비교해보니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껍데기가 단단한 메추리 알이나 계란은 어떻게 될까요? 한나절 정도가 지난 뒤 확인해보니 메추리 알도 계란도 마치 맥반석 계란처럼 흰자 색깔이 변했고요. 반으로 갈라보니까 노른자까지 완전하게 익어버렸습니다. 평균 8시간 온도를 지속하는 핫팩.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요? 핫팩을 사용할 때는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맨살에 붙이는 것보단 내복 위에 붙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핫팩 조심스럽게 사용해 안전하고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가스비가 많이 오르면서 온열기구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 전기장판은 37도 정도로 온도를 맞추고 매트 위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지 이 저온 화상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요, 꼭 1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좋고요. 또 열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는 자주 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제보자.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차량을 좀 살펴봐 달라고. 차량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언뜻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 이거 괜찮은 걸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셨고 팔치기라고 하듯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행동 같은 것들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본격적으로 검은 차를 추격합니다. 지금 터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검정색 차 지금 막 쏘고 있어 지금. 속도를 저렇게 위험에도 아랑곳 않고 빠르게 질주하는 차량. 나오는 지점에서 순찰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검정마 그랜저. 그거. 터널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까지 추격전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상황. 한밤중의 추격전은 약 25km를 달리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가스. 아이고. 뭐죠? 킥보드네 킥보드. 갑자기 도로에 웬 킥보드죠? 사람이 없어 진짜.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킥보드 운전자. 어딜 간 걸까요? 추격은 계속 이어지고 마침내 차량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앞에 펼쳐진 상황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킥보드 운전자가 그 부딪히고 나서 차 위에 떨어져 가지고 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한 500m 이상을 도주한 거예요. 차에 매달린 채로 약 500m 이상 실려간 킥보드 운전자. 괜찮을까요? 피해자 부분은 병원에 계셔서 양쪽 다리 골절로 나왔고 또 오른쪽 다리 수술을 했어요. 검은 차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술에 취한 듯이 눈이 좀 풀려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돼요. 혈액에 대한 그게 나오면 또 다시 2차 출석시켜서 조사받을 예정이고요. 음주 후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찾아가는 변호사 정경일의 과실 비율 몇 대 몇? 안녕하세요. 사고 어디서 나셨어요? 사고가 여기 바로 앞에서 났어요. 저쪽에서 갑자기 확 나타나는 바람에 불법 주정차가 된 차가 가득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아이고. 제보자의 차량과 부딪힙니다. 주정차가 가득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운데로 통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토바이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로 그대로 돌진해 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견들이에요, 사람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법 주차된 차로 가득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제보자가 가해자일까요? 이번 사고 다들 제보자를 가해자라고 이야기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면 오토바이도 사고 직전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었고 오토바이의 중대한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보 차량은 양쪽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우측에 치우쳐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과실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양측 주정차된 차량들의 경우에도 차량들 교차 통행을 방해해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차선이 하얀 실선일 때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상대 오토바이 과실 60%, 제보자 과실 20%, 주정차된 차량 과실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제보자의 통행을 방해한 우측 차량 2대는 20%의 과실을 각각 나누어 책임져야 합니다. 주차는 정해진 구역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죠.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녹동항입니다. 겨울 제철 맞은 생선을 찾으러 왔는데요. 과연 뭐가 오늘의 주인공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제철 요새는 제철이 방어죠, 방어. 제일 맛있죠, 요새는 뭐 방어가. 오늘의 주인공, 겨울철 별미 대방어입니다. 바야흐로 이 대방어의 계절이죠. 방어는 차가운 겨울바다 속에서 몸의 지방을 축적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해 육질이 고소하고 아삭한데요. 윤기가 자르르 도는 게 기름기가 제대로 올라왔는데요. 취향에 따라 방어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 진짜 맛있겠네.
마른 김에 싸 먹어도 별미죠. 입에서 살살 녹는. 맛있구만. 대방어 한 쌈에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집니다. 쫀득쫀득하면서 담백하고 이게 질리지 않고 이걸 계속 이렇게 땡기는 그런 맛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맛있게 먹는 대방어인데요. 요새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산란하기 전 기름이 많이 쪄 있어서 겨울철에 드시는 게 방어라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산란을 준비하며 지방을 축적해 기름지고 맛있다는데요. 와, 이 살 좀 보세요. 두툼하죠?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이 부위, 대방어의 등살 부분입니다. 이건 몸통살이고요. 이건 뱃살. 대방어 뱃살 부위는 일반적인 참치 뱃살의 고소함을 넘어선다고요. 이야. 네, 없었어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 방어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제주도 앞바다에만 나던 것이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수온이 좀 올랐다는 거죠. 방어는 산란을 위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제주 남쪽 바다에서 주로 잡히던 것이 지금은 제주도와 완도 사이의 바다에서도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지금 완전히 건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낚시로 잡. 낚시로 이렇게 잡으니까 참 맛있고 그래요. 이건 낚시로 잡아요? 방어는 주로 낚시로 잡는데요. 그물로 몰아잡으면 상처가 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녹동항에는 낚시꾼들이 방어를 잡으러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었는데요. 보통 뭐 80, 90, 1m 이 정도 됩니다. 큰 것들은. 보통 사이즈가 아닌데요. 자, 이만큼 큰 대물 방어를 잡는 겁니다. 잡히는 양 또한 어마어마하죠. 대방어! 오늘 대물을 꿈꾸는 낚시꾼들. 그런데 방어를 잘 낚는 요령이 있다고요. 열심히 흔들었는데도 못 잡는다. 그러면 어복이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복 중요하죠. 네, 흔들어야 돼요. 자,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방어 잡으러 출발. 배 탄 지 1시간 40여 분이 흐르고 해가 떠오를 때쯤이 돼서야 낚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됐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낚싯대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낚시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다들 엄청 바빠 보이시네요. 갈치 색깔이나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미끼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이 갈치 미끼를 흔들면 마치 갈치가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서 방어가 덥석 무는 거죠. 히트! 한 번 더 쳐야 돼, 위로. 히트! 한 번 더 쳐야 돼요. 그런데 이 낚싯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드디어 대방어가 잡힌 걸까요? 오, 쉽사리 물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가면 텐션 유지하면서 빨리 가오라고. 멈췄다가. 얼마나 큰 방어길래 성인 남자 3명이 달라붙어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3명과 방어 1마리와의 한판 승부. 자, 오늘 첫 번째 방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방어 무려 길이 1m 이상 되는 대물급 대방어입니다. 세상을 얻었네, 세상을 얻었어. 와!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대방어와의 한판 승부 계속됩니다. 대방어를 잡으러 여기저기 낚싯배들이 몰렸는데요. 잠시 후 이번엔 얼마나 큰 방어일까요? 꽤 큰가 봐요. 방어 힘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오, 묵직해 보이는 방어가 잡혔습니다. 또 1m가 넘는 대방어입니다. 정말 뿌듯해 보이시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다 얘기 안 하고 왔어요. 네, 자랑하셔야 할 텐데요. 계속 이어지는 대방어 낚시. 그런데 너무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이분 팔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 급기야 한겨울에 옷까지 벗어 던지는데요. 아니 안 추우세요? 하나, 둘, 옷 벗는 분들이 많아지고 선상위가 방어에 대한 열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모두 대방어의 짜릿한 손맛 또 올라오나요?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방어가 올라오는데요. 넣었다 하면 대방어가 월척입니다. 여기저기서 방어들이 올라오는데요. 줄줄이 올라오는 방어들 몇 마리째인가요? 아 계속 나오네요. 5마리째. 방어가 많이 잡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방어는 작은 물고기가 먹인데요. 이 먹이를 먹으려 몰려온 방어떼들이 낚싯배를 만나서 줄줄이 잡히고 있는 거죠. 드디어 하나 걸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번째 방어입니다. 마음고생 많았어. 뜰채 담당 사무장님, 오늘 고기 올리랴, 잡은 고기 살리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입니다. 아, 갑자기 손님들이 싫어지는데요. 아까 쉴 때만 해도 실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오늘 총 70마리의 방어를 잡았습니다. 선장에서의 만찬이 시작됐는데요. 갓 잡은 대방어회도 올라옵니다. 그 맛은요, 과연? 정말 맛있습니다. 예, 기름기가 꽉 차 있고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손맛도 짜릿하게, 입도 호강하러 녹동항에서 대방어 어떠세요? 지금까지 먹자포구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따뜻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요. 외국인들 이쁘다고 사진들 많이 찍더라고요. 이름난 산책길 중 한 곳이죠. 바로 정동길입니다. 이맘때만 볼 수 있다는 이것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활용점정. 요즘 같은 날씨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일 텐데요. 알록달록 털실로 든 옷 같기도 하고 대체 정체가 뭘까요? 아무래도 겨울에 나무들도 추위를 탄다 생각하고 나무도 좀 따뜻하고 네, 그래서 보호도 되고. 저희가 따뜻한 것처럼 나무도 따뜻해야 할 것 같아요. 나무가 아프지 말라고 따뜻하게 해놓은 거예요. 추위를 잘 견디려면 사람이든 나무든 한 겹이라도 더 껴입는 게 유리할까요? 나무가 겨울을 더 잘 지내게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걸로는 절대 보온이 되지 않습니다. 보온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커다란 나무에 너무 작은 옷을 입혀서 보온 효과가 미미한 걸까요? 그래도 아예 안 입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요즘처럼 뭐 영하 15도씨 가까이까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물관 속에 있는 물이 얼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온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소재를 밖에 둘러주기도 하는데요. 추위에 약한 나무가 이제 배롱나무가 대책인 거 아니에요? 동백나무, 배롱나무를 요즘에 서울에 심고 있는데 겨울에 잎도 얼지만은 줄기가 얼거든요.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한 2m 정도로 완전히 싸주면 겨울에 월동 대책도 되고 줄기가 어는 걸 막는 그런 효과적인 방지책이 되죠. 근데 요만큼 싸는 거는 이게 위아래가 차니까 요만큼만 따뜻해봤자 금방 온도가 열전도가 되니까 보온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뜨개 옷을 두른 쪽과 두르지 않은 쪽의 온도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옷 속이 몇 도인지 측정해 본 결과 워낙 추운 탓인지 온도가 꽤 낮은데요. 뜨개 옷마저 없으면 온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단 1도의 차이뿐.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 정도면 굳이 입힐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잠복소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게 숨는 곳입니다. 보온의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해충 방제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원래 이제 잠복소를 안 하면 나무 틈새나 이렇게 뿌리 근처에 낙엽 속에 와서 월동을 해요. 월동으로 이렇게 땅으로 내려다가 잠복소를 해놓으면 그 안으로 싹 들어가서 거기 모여서 나무 줄기나 돌틈, 떨어진 잎에서 벌레들은 저마다 겨울을 나는데요. 그중 하나가 옷 속인 거죠. 그러나 그 쓰임은 봄이 오면 덫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걸 봄에 이제 제거해가지고 다 태우면 큰 방제 효과가 있지 않는가. 조선시대에 쓰인 이 농업서적에서도 잠복소로 해충을 유인한 뒤 불태우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이름은 생소해도 꽤 오랜 시간 방제에 사용되어 온 거죠. 물론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요. 투박한 볏짚의 잠복소는 시간이 흘러 이제 화려하게 재탄생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빛 좋은 개살구로 불리고 있다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지 마라. 가둬둔 벌레들을 오는 봄에 소각만 하면 방제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은 큰 오산이었던 걸까요? 무슨 연유인지 그 진상을 낱낱이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 60년 70년대에 그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렸어요. 흰불나방이 화력수의 잎사귀란 잎사귀는 다 먹어치울 때 적극 활용했던 잠복소.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다고요? 흰불나방이 월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줄기를 타고 내려와요. 그러다 잠복소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월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설치한 거거든요. 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운 익충들 있잖아요. 익충들도 월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익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천적이거든요. 해충을 먹는. 나뭇잎이나 가지에 붙어 사는 벌레 중엔 해충도 있지만 이런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도 있습니다. 흔히 익충이라고 하죠. 문제는 익충 역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소각될 잠복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다른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봐도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잡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숫자를 세보니까 익충이 90%고 해충이 10%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죠. 이로운 곤충들이 사라지면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데요. 해충인 이유는 정말 굉장히 빠르게 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충인 거거든요. 해충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증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과연 익충은 어떨까요? 엇비슷하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천적의 경우에는 해충의 그런 증식력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인 천적의 밀도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색색의 털실이 눈길을 사로잡긴 하지만 나무의 방안에도 해충을 없애는 데에도 장기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도 매년 나무들의 뜨개옷을 입혀야만 할까요? 그 기대한 만큼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그 해충 구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잠복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거죠. 할 필요 없다. 사실 관리당국은 익충의 수가 감소해 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 이미 여러 차례나 잠복소를 쓰지 말라고 권고해왔는데요. 하지만 이거 완전히 시각 효과를 노린 거죠. 그거 한번 보기 좋잖아. 완전히 전시 효과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휑한 산책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뜨개옷. 덕분에 당장은 마냥 즐겁지만 나무를 위해서 이제라도 떠나보내는 게 옳은 일 아닐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충의 밀도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발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천적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드려서 이제 자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계속 이제 뭐 농약을 사용한다던가 방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잠복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잠복소. 만드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절기상 소환과 대한 사이인 지금이 가장 추울 때인데 이례적으로 포근합니다. 네,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그래도 하루에 2~3번씩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꾼 뒤에 공기청정기를 돌려주면 도움이 된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